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서울의 어느 낡은 골목 10살 남짓의 작은 소녀 김혜운이 자기 몸만 한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달아빠진 운동화는 축축한 바닥에 질척거렸고 헐렁한 외투는 가냘픈 어깨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가파른 숨과 함께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할 때마다 혜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라야 했다. 리어케는 지난 밤사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병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소녀의 생계 수단이자 아픈 엄마를 위한 약값이며 희미하게 꺼져가는 삶의 불씨였다. 혜운의 작은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차가웠지만 쇠로 된 리어카 손잡이를 놓을 수는 없었다. 이것을 놓는 순간 엄마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빌딩 숲이 흐릿한 새벽 안개 너머로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높이 솟은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혜운에게 있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저곳에는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겠지. 아이는 잠시 부러움 섞인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리어케에 힘을 주었다. 뜬구름 잡는 상상보다 당장 오늘 주어야 할 폐지의 무게가 더 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동안 좁은 골목들을 샅샅이 뒤진 끝에 리어카는 겨우 채워졌다. 혜우는 익숙하게 고물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물상 주인은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저울 눈금을 확인하더니 닳고 다른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요즘 폐지값도 똥값이야. 이거라도 받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게다. 무심한 주인의 말에 혜우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설 뿐이었다. 그 돈을 쥐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약국이었다. 자신의 심장약과 엄마의 신경안정제를 사는 날이었다. 약사는 혜운을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약값은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다.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투를 받아들고 품 안에 소중히 넣었다. 이 얇은 종이봉투가 오늘 밤 자신과 엄마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더 길고 힘들게 느껴졌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눅눅한 계단을 밟을 때마다 혜운의 무릎이 시큰거렸다. 낡은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엄마 이수진이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마치 다른 시공간을 헤매는 사람 같았다. 어머, 아가씨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 계세요. 혹시 우리 민준 씨 소식이라도 가져오셨나요? 수진은 혜운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을 대하듯 물었다. 그녀의 기억은 10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날에 멈춰 있었다. 혜운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아이는 슬픔을 애써 감추고 밝게 웃으며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저 혜운이에요. 엄마 딸. 배고프시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혜운은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주물렀다. 그제야 수진의 눈에 희미한 온기가 돌았다. 혜운이. 그래, 우리 예쁜 딸 혜운이구나. 밖이 춥지는 않았니? 혜운은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며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으로 향했다. 쌀통에는 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얻어온 시든 배추와 남은 밥으로 멀건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죽이 끓는 동안 혜운은 엄마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힘들고 서러웠던 일은 모두 빼고 친절한 할머니가 사탕을 주셨다는 식의 작은 거짓말을 섞어서였다. 수진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품속에서 낡은 로켓 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민준 씨가 이걸 줬어. 곧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은 꼭 돌아올 거야, 그렇지?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혜우는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유일한 흔적이자 엄마를 과거에 묶어두는 슬픈 족쇄였다. 식사를 마친 후 혜우는 엄마에게 약을 챙겨드렸다. 약을 먹은 수지는 금세 몽롱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혜우는 얇은 이불을 엄마의 목까지 꼼꼼하게 덮어주고 나서야 자신의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킨 작은 알약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약을 먹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혜우는 엄마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이 들었을 때의 엄마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총명했을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혜우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만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외풍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혜우는 엄마 곁에 바싹 붙어 누워 서로의 천에 의지했다. 아이는 잠들기 전 항상 기도를 했다. 제발 우리 엄마 기억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 심장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폐지를 조금만 더 많이 줍게 해주세요. 소박하지만 간절한 기도였다. 고요한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혜우는 엄마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혜우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심장이 마치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다. 평소에 겪던 가벼운 통증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엄마가 깰까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혜우는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아래 세상과는 다른 밀도를 가진 듯 차갑고 고요했으며 오직 권력의 무게만이 감돌았다. 이 공간의 주인이자 진성그룹에 살아있는 신화 강유라 회장이 주재하는 임원회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6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 자료 위를 훑을 때마다 건너편에 앉은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신사업 부문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군요. 김 전무 변명 대신 대책을 보고하세요. 제게 필요한 건 넋두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 김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맡은 해외 마케팅 부문에서는 전 분기 대비 10%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 공략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실세로 떠오르는 강태민 전무였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능력으로 그룹 내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태민의 보고를 들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하지만 만족하기는 이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은 정상을 차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법이지. 칭찬인 듯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야망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철옹성 같은 여인의 인정을 받아내고 진성의 다음 주인이 될 날을 꿈꾸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강 회장은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방금 전까지 그룹 전체를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고독에 잠긴 한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따라주는 차를 물리고 홀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집무실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휑한 느낌을 주었다. 강 회장은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속에는 10여 년 전 모습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강민준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강철 같던 눈빛은 어느새 깊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젖어들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뿐인 아들은 잃어버린 여인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은 그녀가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았다. 경영권을 잇는 대신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은 끊겼고 풍문으로 아이까지 낳았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내쫓은 그날의 결정을 매일같이 후회했다. 그룹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혹독한 재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그녀는 텅 빈 집무실에서 홀로 아들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 이름은 그녀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가장 깊은 상처였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민은 방금 전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새로 들어온 소식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별다른 건 없습니다. 몇 년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찾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흔적이 나타나면 내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는 오랫동안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사촌인 강민준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 민준이나 그의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강유라 회장의 인정을 받는 조카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자신의 고모가 아직도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연민과 미련이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잠식했다. 그는 반드시 그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진성의 왕좌는 오직 자신만이 앉을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정복해야 할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강유라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득히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지나 강 건너편에 희미하고 소박한 불빛들이 모여 있는 곳에 머물렀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내 아들과 손주가 살아가고 있을까? 제대로 먹고는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어 자신의 곁을 수십 년간 지켜온 최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 그동안 중단했던 민준이 찾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자네가 직접 믿을 만한 사람들을 움직여주게. 공식적인 라인은 태민이가 모두 쥐고 있으니 다른 경로를 이용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더 이상 후회 속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살아생전에 반드시 아들과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핏줄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이었다. 지난밤의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그 여파는 혜운의 온몸에 납처럼 무겁게 남아있었다. 아이는 새벽녘에 간신히 눈을 떴다. 욱신거리는 가슴을 애써 무시하며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엄마의 얼굴과 텅 비어가는 약병이 아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내몰았다. 쉬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였다.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 엄마와 자신이 먹을 약은 없었다. 혜우는 젖은 수건으로 대충 얼굴을 닦고 어제와 같은 낡은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차가운 거리로 나섰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더 좋은 폐지가 나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리어카 바퀴가 달아빠진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내는 소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강남은 혜은이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화려한 쇼윈도, 거리를 오가는 값비싼 차들. 모든 것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혜은은 주눅이 들었지만 리어카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다. 이곳의 쓰레기통은 어쩌면 자신에게 보물 상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이는 빌딩 뒷골목을 돌며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시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가난한 소녀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전고가 지날 무렵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였다. 이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세상을 향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안이나 지하철역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혜운에게는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빗물은 순식간에 혜운의 옷을 전부 적셨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무거워진 리어카는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었고 아이는 안간힘을 쓰며 그것을 붙들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였다.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오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심장이 다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혜은의 손에서 리어카 손잡이가 힘없이 미끄러졌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리어카가 넘어졌고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폐지들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혜은은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귓가에서는 빗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웅궁거리며 멀어져 갔고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강유라 회장이 굳은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민준을 찾으라는 비밀 지시를 내린 최 비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다. 상념에 잠긴 그녀의 눈에는 길게 쓰러진 작은 아이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 비서의 눈은 달랐다. 그는 수십 년간 강 회장의 눈과 귀가 되어 온 사람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폭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감지했다. 회장님, 잠시 차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지만 최 비서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다.
커다란 검은 우산이 펼쳐지며 빗줄기를 막아섰다. 최 비서는 쓰러진 혜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얘야, 정신 차리렴. 괜찮니?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혜운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파랗게 질린 아이의 입술과 가쁜 숨을 본 최 비서는 직감적으로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비싼 양복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흩어진 페이지들을 다시 리어카에 담기 시작했다. 혜운은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신을 차린 아이가 괜찮다고 말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최 비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를 진정시켰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가 도와주마. 정리가 끝나자 최 비서는 자신의 지갑에서 두꺼운 지폐 몇 장을 꺼내 혜운의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 혜운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집에 들어가서 푹 쉬렴. 이건 아저씨가 주는 약값이라고 생각하거라. 그리고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거라. 그는 자신의 명함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고층 사무실에서 강태민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건물 앞 도로변에 멈췄다. 고모의 그림자이자 가장 믿는 신복인 최 비서가 웬 누추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최 비서는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데 사소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태민의 예리한 의심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본사 건물 앞에 최 비서가 만난 여자아이가 있다.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전부 알아내서 보고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라도 그는 미리 밟아 꺼버려야만 했다. 비에 흠뻑 젖은 혜우는 손에 쥐어진 돈과 명함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 주머니 속의 돈은 한두 달치 약값을 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명함에는 진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민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혜운에게는 그저 어려운 단어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이는 다시 한번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집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최 비서가 쥐어준 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혜운은 그날 저녁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사서 엄마에게 대접했다. 엄마 이수진은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아이처럼 웃었고 혜운은 그저 좋은 아저씨를 만났다고만 둘러댔다. 며칠 동안 두 모녀의 작은 반지하 방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감돌았다. 제때 약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자 수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혜운이 엄마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 수진이 갑자기 딸의 손을 잡으며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운아.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였다. 혜운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자신을 혜운이라고 제대로 불러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낡은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혜운아, 이게 네 아빠가 엄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란다. 아주 소중한 거야. 그녀는 천천히 목걸이를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엄마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듯한 다정한 인상의 아빠가 함께 웃고 있었다. 혜우는 저도 모르게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 아빠 이름은 강민준이야. 아주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수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목걸이 뒷면을 혜운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작지만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별 모양과 알파벳 J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듯한 독특한 문양이었다. 아빠가 이걸 진성의 별이라고 불렀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상징이라고. 언젠가 이 별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했어. 혜우는 숨을 죽인 채 엄마의 말을 들었다. 처음으로 듣는 아빠의 이름, 아빠의 이야기였다. 가슴 벅찬 감정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엄마의 눈빛은 다시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했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춥단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과거의 시간 속으로 표류해 들어갔다. 혜우는 방금 전의 기적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희망은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까. 며칠 뒤 집주인이 굳은 얼굴로 찾아와 통보했다. 이 동네가 곧 재개발에 들어갈 거라 월세를 올려야겠어. 보증금도 더 내든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방을 빼든지 알아서 해.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은 혜운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초의 비서가 주었던 돈은 생명을 잠시 연장해 주었을 뿐 현실의 거대한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날 밤 혜운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엄마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 방마저 없어진다면 아픈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거리로 낳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때 엄마가 잠결에 떨어뜨린 로켓 목걸이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진성의 별이라는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혜우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아빠의 유일한 흔적이자 엄마의 보물. 이것만큼은 절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혜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걸 팔면, 아니, 잠시 맡기면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다시 찾아오면 될 거야. 아이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합리화하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혜우는 잠든 엄마의 머리맡에 목걸이를 돌려주려는 듯 망설이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섰다. 아이는 재개발 소문이 파다한 이웃 동네의 낡은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당포가 하나 있었다. 대성 전당포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혜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녹슨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작은 발걸음이 자신의 운명을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밀어넣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대성 전당포의 내부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먼지 쌓인 낡은 물건들이 내뿜는 희미한 냄새와 어두침침한 조명이 뒤섞여 낯선 분위기를 자아냈다. 가게 주인인 박노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작은 소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뭘 맡기러 왔니,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아이를 훑고 있었다. 혜우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로켓 목걸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박노인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낡고 오래된 금목걸이 흔한 물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석 감정용 확대경을 눈에 대고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목걸이의 낡은 표면이 아니라 그 뒷면에 새겨진 작고 정교한 문양 때문이었다. 그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 문양은 젊은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장인만이 새길 수 있었던 진성 가문만의 표식이었다. 스승은 생전에 진성그룹 창업주 일가의 개인적인 의뢰만을 받아 작업했고 그 기술은 누구에게도 전수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낡은 목걸이가 아니었다. 진성 가문의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일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박노인은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놀라움을 능숙하게 감췄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혜은에게 물었다. 이건 어디서 났니? 꽤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는데. 혜은은 그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라고 얼버무렸다. 아이의 절박한 눈빛을 읽은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는 대신 아이의 딱한 사정을 해결해 줄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다. 오래돼서 금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 딱하니 내가 좀 더 쳐주마. 혜우는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안도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박노인은 돈을 건네며 말했다.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처분할 거다. 그러니 돈이 생기면 바로 와서 찾아가거라. 그는 왠지 이 목걸이를 자신의 손으로 팔아넘기고 싶지 않았다. 혜은이 전당포를 떠나자마자 박노인은 육중한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목걸이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도 혹은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거대한 그룹의 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그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낡은 명함첩을 뒤져 수십 년간 간직해온 명함 한 장을 찾아냈다. 과거에 작은 인연이 있었던 진성그룹 회장의 충직한 비서 최민호 실장의 명함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에서 최민호 비서실장은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늙은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박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오늘 한 여자아이가 맡긴 로켓 목걸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진성의 별 문양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했을 때 초의 실장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 며칠 전 빗속에서 만났던 바로 그 아이였다. 그 아이의 인상차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의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박노인의 설명은 그가 기억하는 혜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초의 실장은 박노인에게 목걸이 사진을 찍어 즉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10년 넘게 찾아 헤맸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곧장 강유라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강 회장은 지친 기색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최 실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방금 전송받은 목걸이 사진을 그녀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회장님 어쩌면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강 회장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이 멈췄다. 화면 가득 확대된 진성의 별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들 민준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그 상징으로 삼겠다며 직접 디자인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철의 여인 강유라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걸 어디서 찾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최 실장은 전당포에서 있었던 일과 며칠 전 자신이 빗속에서 만났던 소녀에 대해 차분히 보고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와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최 비서, 당장 그 아이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 조용히 찾아야 하네.
태민이는 이 사실을 한 글자도 알아서는 안 돼. 그 아이가 정말 내 손녀라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녀는 자신의 조카가 후계자 자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진성그룹의 총수다운 냉철함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핏줄을 찾기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수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며칠 전 그 아이 사는 동네가 워낙 복잡해서 놓쳤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는지 며칠째 보이지 않습니다. 태민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최 비서가 그런 큰 돈을 줬을 리 없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수에게 소리쳤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내. 그 계집애와 그 어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란 말이다. 강태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마침내 수하로부터 기다리던 보고를 받았다. 찾았습니다, 전무님. 반지하 월세방에 어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아직 죽이지는 마. 그냥 겁만 줘. 초의 비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가진 게 뭔지 알아내. 그리고 다시는 서울 땅에 발붙일 생각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혜운이 사는 조용한 동네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혜운의 집 낡은 철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혼자 방 안에 있던 이수진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들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다짜고짜 방 안에 살림살이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서랍장이 넘어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영감님이랑 만난 꼬마 계집애 어디 갔어? 그 영감한테 받은 거 뭐든 내놔. 한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수진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 뿐이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현실과 과거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민준 씨, 저 사람들 무서워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남편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다. 남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반복하는 수진을 보며 더욱 난폭해졌다. 한편 엄마에게 줄 따뜻한 붕어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혜우는 자신의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엄마의 희미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봉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혜우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엿보았다. 낯선 남자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엄마를 위협하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혜우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옆집 담벼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빈 유리병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있는 힘껏 돌멩이를 집어들어 유리병 더미를 향해 던졌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병들이 깨지자 집 안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혜우는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빨리 나만 따라와요. 아이의 절박한 외침에 수진은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 딸의 손을 굳게 잡았다. 혜우는 엄마를 데리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비상구 삐걱거리는 작은 뒷창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몸을 빼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애 잡아. 혜운과 수진의 모습을 발견한 남자들이 소리치며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서울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해우는 이 동네의 지리에 누구보다 밝았다. 아이는 비틀거리는 엄마를 이끌고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성인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같은 시각초에 비서의 지시를 받은 팀원들이 사회복지사로 위장한 채 동네에 도착했다. 그들은 탐문 조사를 통해 해운의 집을 거의 다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동네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두 남자가 여자와 아이를 쫓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하게 되었다. 실장님, 다른 세력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장의 긴급한 보고에 근처에서 대기하던 최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절대 놓치지 말게.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해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아이를 움직이게 했다. 한참을 달려 겨우 남자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해우는 자신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 뒤에는 차가운 벽돌담이 앞에는 어둠이 가로막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수지는 이미 지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두 남자의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단다, 꼬마야.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우는 겁에 질린 엄마의 앞을 두 팔로 막아서며 잡히지 않으려는 새끼 고양이처럼 상대를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막다른 골목의 공기는 절망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오는 남자들의 그림자가 해운과 수진을 집어삼킬 듯이 길게 늘어졌다. 해운은 등 뒤에 엄마를 보호하려 필사적으로 팔을 벌렸지만 10살 소녀의 작은 저항은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력해 보였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꼬마 아가씨. 한 남자가 비웃으며 해운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순식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소리 없이 강태민의 수하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강렬하고 전문적이었다. 거리의 불량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에 위협적이던 두 남자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해우는 어리둥절한 채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 나왔다.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친절한 아저씨 최민호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해운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다. 해운 양,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놀란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소리 없이 멈춰선 검은색 리무진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주변의 어둠과 누추한 풍경을 단숨에 압도하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여인이었다. 진성그룹의 회장 강유라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왔다. 최 비서의 팀원들이 그녀의 길을 열며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겁에 질린 엄마를 지키려는 듯 버티고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10년 넘게 사진으로만 그려왔던 손녀의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가난에 찌든 모습. 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란 말인가? 저런 비참한 곳에서 이런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단 말인가? 그녀의 시선이 해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닿았다. 추격전 중에 겉으로 드러난 것인지 아들 민준이 주었다던 진성의 별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혜운이 엄마를 감싸 안으려 팔을 움직이는 순간 걷어 올라간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의 작은 점이 그녀의 눈에 박혔다. 별 모양의 희미한 붉은 반점. 그것은 아들 민준에게도 있었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모반이었다.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떨던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강유라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나왔다. 아들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던 냉정한 얼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원망의 얼굴이었다. 수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민준 씨, 어머님. 현실감 없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다. 어머님이라는 그 한마디는 강유라의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과 냉철함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손녀와 며느리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 한 명의 할머니이자 시어머니일 뿐이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혜운을 향해 다가갔다. 그 손길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연약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 내 아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혜운은 눈앞의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아가라고 부르며 눈물 흘리는 낯선 할머니의 모습에 아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 안에서 세 여자의 기구한 운명이 비로소 눈물과 함께 뒤섞이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눈물 젖은 재회 이후 혜운과 수진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두 사람은 진성그룹이 운영하는 VIP 병원의 가장 안쪽 특실로 옮겨졌다. 혜운은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고 시급한 수술 일정이 잡혔다. 수진 역시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보살핌 아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삭막했던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 대신 깨끗한 시트와 소독약 냄새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강유라 회장은 그룹의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과를 깎고 서툰 솜씨로 손녀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러나 혜운과 수진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 뒤편에서는 아들을 잃게 만든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붙잡은 강태민의 수하들을 직접 신문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예상대로였다. 모든 일은 강태민의 지시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수진의 기억 속에서 나왔다. 전문적인 치료와 안정된 환경 덕분에 그녀의 흐릿했던 기억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민준의 마지막 모습을 회상했다. 중요한 지방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도 위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기억은 부서져 내렸던 것이다. 최 비서의 조사팀은 수진의 증언을 토대로 10년 전 강민준의 행적을 다시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에서 있었던 의문의 교통사고. 당시 경찰은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종결했지만 사건 파일 곳곳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가득했다. 최 비서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다가 의문스럽게 사직한 늙은 형사를 찾아냈고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그 사고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서 억지로 덮은 겁니다. 피해자 차량 브레이크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었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진성의 경쟁사였던 태영건설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태영건설은 당시 진성그룹과 차세대 에너지 사업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라이벌이었다. 후계자를 제거하여 진성그룹의 타격을 주려 했던 것이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강 회장의 머릿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당시 태영건설과의 분쟁을 강태민에게 일임했었다. 그리고 태민은 놀라울 정도로 손쉽게 태영건설의 양보를 받아내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 비서가 내민 마지막 보고서는 그 추측에 쐐기를 박았다. 태영건설의 비자금 장부 사본이었다. 그곳에는 K전무 사촌 사고묵인 조건사업권 양도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태민은 사촌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는 사촌의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강유라 회장의 두 눈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다. 슬픔은 이미 지독한 분노로 변해 있었다. 태민이, 그 짐승만도 못한 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었다. 아들의 원한을 갚으려는 냉혹한 심판자였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일련의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룹의 모든 감사팀을 동원해 강태민 전무가 지난 10년간 손댄 모든 프로젝트 계좌, 서류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그리고 법무팀은 민준이 사건 재수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해. 이번 전쟁은 진성그룹의 명운을 걸고 시작하는 거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 내부에 보이지 않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사무실에는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쳤고 그의 모든 결제 권한이 정지되었다. 그가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은 전면 보류되었으며 그의 법인카드는 정지되었다. 어제까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는 고모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궁지에 몰린 강태민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을 규합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계획은 강유라 회장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충격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사진 앞에서 유창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지금 우리 진성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유라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냉철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매수된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제안하려던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강유라 회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녀의 곁에는 최 비서와 법무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강 회장은 태민을 지나쳐 이사회 의장석 자신의 자리에 앉아 좌중을 둘러보았다. 내 자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가? 태민이 당황하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강태민의 이름이 적힌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혐의, 협력업체로부터의 뇌물 수수 증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이사들에게 건네진 검은 돈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화면에 펼쳐졌다.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태민이 소리쳤지만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싸늘하게 말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10년 전 강민준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부실한 경찰 수사 기록, 그리고 당시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받았다는 전직 형사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태영건설의 비밀 장부 사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촌 강민준의 사고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강태민의 친필 사인이 선명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태민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촌의 죽음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였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날 몰아내려고 꾸민 짓이라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며칠 전 심장 수술을 받아 아직 회복 중인 혜운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놀랍도록 굳건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혜운은 거대한 회의 테이블을 지나 할머니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춥고 배고프게 살았어요. 엄마는 항상 아팠어요. 아이는 비즈니스나 법률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겪었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저기 있는 저 아저씨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혜운의 작은 손가락이 정확하게 강태민을 향했다. 그 어떤 법적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피해자의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었다. 강태민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태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끝까지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몰락과 함께 진성그룹을 휘감았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지나가고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유라 회장의 개인 저택 정원에는 눈부신 햇살 아래 목련이 활짝 피어 향기를 흩날렸다. 그 꽃나무 아래에서 말끔한 교복을 입은 김혜운이 나비를 쫓아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혜운은 건강해져 있었다. 성공적으로 끝난 심장 수술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제 더 이상 가파른 숨을 몰아쉬지 않았고 창백했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난생 처음 가본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아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정원 벤치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수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안개 속을 헤매지 않았다. 꾸준한 치료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부서졌던 기억의 조각들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물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긴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갇혀 있지 않았다. 어머님 혜운이가 저렇게 밝은 아이인 줄 미처 몰랐어요. 수진이 곁에 다가온 강유라 회장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강 회장을 어머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다. 강 회장은 혜운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원래 저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 저 아이가 누렸어야 할 행복이었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빼앗고 있었던 게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강유라 회장은 지난 몇 달간 놀랍게 변해 있었다. 물론 회사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냉철한 총수였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 해본 적 없던 요리를 배우고 손녀의 학예회에 참석하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잃어버린 아들이 그녀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것 기업이라는 제국보다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강민준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잘 가꿔진 무덤 앞에는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색 칼라꽃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민준 씨, 나 왔어요. 그리고 우리 혜운이도 함께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딸 제가 그리고 어머님께서 잘 지킬게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혜운은 아빠의 얼굴이 낯설었지만 사진 속에 따뜻한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만 같았다. 아빠, 저 혜운이에요. 할머니랑 엄마 잘 모실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작은 아이의 기특한 인사에 강 회장은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아들아, 이 어미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네가 남기고 간 소중한 보물들,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거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이 남긴 로켓 목걸이의 문양에서 이름을 딴 진성의 별 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었다. 재단은 혜운이처럼 아프고 가난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을 할 것이었다. 그것은 아들을 기리는 동시에 손녀에게 진 빚을 사회에 갚아나가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넓은 서재에는 따뜻한 불이 켜졌다. 혜운은 커다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그런 딸의 곁에서 다정하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다. 강유라 회장은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행복과 사랑이 굳건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진성과 세 여인에게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스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